오늘 이제 6주차 강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어디까지 왔습니까? 사업시행자가 뭘 작성해서 사업시행 계획서라는 걸 수립해서 뭘 받았습니까? 시장운수한테 가지고 가서 사업시행 인가받고 시장운수가 그 사실을 고시했습니다. 그러면 사업에 필요한 사업시행 방법 살펴봤고 사업시행에 필요한 조치로서 시공자 선정, 임시수용시설 설치, 취득사용, 매도 청구 같은 필요한 조치들을 끝내놓고 이제 분양신청을 받았었죠. 자, 분양신청이 끝났습니다. 그럼 누군가 분양신청 했고 아는 사람 있죠? 분양신청 안 하신 분들은 90일 이내에 현금 청산한다 그랬습니다. 관리처분계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누구만 된다는 얘기야? 분양신청 들어온 사람만 남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만들어줄 건지 다시 관리처분계획이라는 걸 수립합니다. 분양신청 기간이 끝나면 분양신청 들어온 사람들을 현황을 토대로 해서 분양신청 들어온 이분에게는 다시 만들어주는 거 어떤 식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번한테는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번한테는 이걸 주겠다. 자, 여기 그림으로 가본다면 여기죠? 여기 종전에 여기 아파트 단위 5층짜리들 있네? 그 중에 여기를 보자. 여기 있던 하나, 둘, 셋, 넷, 다섯 5층짜리야. 그 중에 여기 5층에 있는 사람한테는 새로 만들어지는 요거로 만들어주겠다. 여기 있는 분한테는 요거로 만들어주겠다. 여기 계신 분한테는 요거로 만들어주겠다. 분양신청 들어온 자들에게 새로운 대지건축물을 어떻게 만들어줄 건지 이 청사진을 그려내는데 이 청사진을 무슨 계획을 한다? 관리처분 계획이라 말입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종전의 토지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대지건축물을 완성해서 분양신청 들어온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만들어주고 그렇게 했다는 청사진을 그려내는 걸 무슨 계획을 한다? 관리처분 계획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럼 관리처분 계획은 언제 하죠?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된 때. 분양신청 기간이 끝났죠? 그럼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해서 무슨 계획을 수립한다?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때 관리처분 계획 수립한 걸 중간에 변경하거나 폐지하거나 중지하거나 폐지할 때도 다시 뭐 된다? 역시 관리처분 계획 인가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받은 걸 중간에 변경하거나 중지하거나 폐지할 때도 인가받아야 되는데 다만 경면 변경에 관련된 것들은 인가받는 게 아니라 신고만으로 족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때 사업시행자가 그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해서 누구한테 인가받는다? 시장군수가 인가권자입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권자는 시장군수고 시장군수가 인가해준 사실을 고시하면 그냥 관리처분 계획 인가고시라고 하죠. 그때 관리처분 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 수립 내용들. 첫째는 분양 설계 도면이 들어갑니다. 즉 종전했던 이 낡아빠진 5층짜리 건축물을 철거하고 이렇게 30짜리 아파트로 30평대로 새로 짓겠다는 이 설계 도면 이게 분양 설계야. 그래서 종전했던 건축물을 철거하고 이렇게 만들어주겠다는 청사진 이게 분양 설계죠. 그럼 분양 설계에서 너한테는 이거 주고 너한테는 이거 줄게라는 게 나오는데 이때 이 사람한테 너한테 이거 줄래? 라고 하면 뭐가 끝나야 됩니까? 이분이 뭐 했습니까? 분양 신청을 했어야 그분한테 만들어준다는 얘기지. 이분한테 야, 너 새로 개발되는 이거 줄게 그랬더니 이분이 뭐랍니까? 나는 분양 신청 안 했는데요? 이래버리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 따라서 분양 신청이 끝나야 분양 신청 기간이 끝나야 분양 신청 들어온 자들에게 너한테 주겠다라는 분양 설계를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 설계는 어느 날 기준으로 해서 수립한다?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수립한다는 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 번 시험 문제 나왔었죠. 그래서 분양 설계는 어느 날 기준으로 수립한다?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 누가 분양 신청했는지가 가려져야 그들은 분양 설계를 수립할 수 있죠. 두 번째, 관리처분 계획은 분양 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이 들어갑니다. 분양 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이니까 밑에 거죠. 이걸 뭐란다?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말이야. 이걸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요 밑에 있는 걸 말한다? 분양 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 이렇게 말해요. 다시 한번 종전권 말한다?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부시고 새로 만들어주겠다는 이거 뭐죠? 다시 이건 분양 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입니다. 그때 이 관리처분계는 분양 예정인 대지 건축물의 추산액들 즉 이거 대략 얼마 정도일 것이다 라는 그 가격이 명시되는데 아직은 추산액입니다. 왜냐하면 공사가 시행되면서 추가 부담금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그냥 추산액만 관리처분계에 명시한다. 반면에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 인가의 고시가 쓴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이 또 관리처분계에 들어갑니다. 이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확정 가격입니다.
이 분양 예정인 대지 건축물은 추산액을 갖다가 관리처분계획 기록하지만 추산액이 대략 얼마 정도에 분양할 것이다. 그런 이게 가격이 얼마짜리가 될 것이다. 라는 건 그거는 추산액으로 기재하지만 이거 종전의 토지 건축물에 이거에 대해서는 뭘 한단다? 확정적인 금액입니다. 얼마짜리다? 종전의 토지는 얼마다? 라는 가격을 정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이 시행되면서 자꾸 변해요. 우리 저기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 보십시오. 이번 재건축한다면서 얼마까지 뛰었습니까? 막 17억, 20억 막 이렇게 올랐잖아. 그게 재작년 초였나? 그때는 7억 정도 가던 게 지금 17억이 막 넘어섰습니다. 10억이나 올라버린 게 바로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럼 재건축하고자 하는 이 단지가 7억짜리가 17억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짜리라는 가격은 자꾸 변동하거든. 시간이 지나면서. 따라서 얼마짜리냐고 가격을 정해야 되는데 그걸 어느 날 기준으로 가격을 평가한다? 원칙 사업 시행 인가의 고시가세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즉 원칙적으로 종전의 토지 건축물이 얼마짜리라는 가격을 평가하는 날은 어느 날 기준이다? 사업 시행 인가의 고시가세 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 시행 인가 받았다는 게 산 정상에 올라선 거라 그랬었죠? 아까 이거 사업 시행 인가의 고시가세 있다는 게 산 정상에 올라서는 거라 그랬었는데 바로 요 날이 뭐한다? 가격을 평가하는 시점이라는 거. 따라서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가격이 얼마짜리냐라는 건 그동안 변동사항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업시행 인가고시가세 날 얼마짜리인지 가격을 평가하면 그게 종전의 토지 건축물 가격이 확정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가격이 오르든 떨어지든 관계없습니다.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가격은 이날 기준으로 평가한 사업시행 인가고시가세 날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이 원칙적으로 거기다 명시됩니다. 다만 이번 심화 과정에서 이제 볼 것인데 뭐도 있다냐? 기존 건축물을 그럼 언제부터 철거하느냐? 원칙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은 이후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도 있다냐? 붕괴 등 이런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또는 우범지대와의 가능성이 있는 격절이 있어요. 그때는 미리 철거해버리는 경우도 있죠. 근데 미리 철거하는 경우에는 철거하기 전에 시장우수한테 허가를 받는데 그 철거하기 전에 시장우수한테 허가를 받는 날 기준으로 가격을 평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리 철거할 때는 철거하기 위해서 시장우수한테 허가받는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으로 명시하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원칙은 사업시행 인가의 고시가세 날 기준으로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가격이 얼마짜리다 라고 평가한 그 가격을 관리처분계획에 명시해야 된다는 것. 또 분양 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니까 여기에 종전의 토지 건축물에 소유권만 있겠습니까? 은행에서 담보대출 받은 저당권도 있겠죠. 또 여기 전세권도 설정되거나 임차권 같은 게 설정돼 있을 겁니다. 그런 소유권 이외에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같은 권리가 있다면 그 명세도 관리처분계획에 명시해야 된다. 그게 수립내용이죠. 그때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는 어떤 기준에서 수립한다? 종전의 토지 건축물에 뭘 고려합니까? 면적, 이용사항, 환경이라는 세 가지는 반드시 고려하고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 수립할 때 반드시 고려하는 건 세 가지입니다. 면적, 이용상황, 환경, 면이환 세 가지는 반드시 가야지. 여기 위치를 반드시 고려하는 건 없습니다. 즉 종전의 토지 건축물이 어디에 있었냐 그 위치에 따라서 그것도 맞춰주냐 그런 거 없습니다. 위치는 반드시 고려할 사항에서 빠져있고 면적, 이용상황, 환경, 면이환 이거는 반드시 관리처분계획 수립할 때 고려할 기준이 된다는 것. 거기까지죠. 그때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즉 한마디로 하면 여기 과수 토지들 있죠. 지나치게 작은 개념이야. 너무 작은 걸 갖고 있다.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는 정비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다만다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분들은 분양권을 안 준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관리처분계에서 분양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들입니다.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 또 하나 정비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들. 따라서 정비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를 빙신, 여기선 비읍, 시옷 나왔습니다. 언제부터? 정비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분할된 토지를 취득했다. 빙신이 된다는 거, 비읍, 시옷이 된다는 거 아주 조심해서 기억해 둡니다. 그분들은 현금 청산당하기 때문에 분양권을 주지 않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분양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들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처분계에서 그 어떤 식으로 줄까?
종전의 토지 건축물을 가진 사람에게 새로운 대지 건축물을 준다고 했잖아. 문제는 여기에 어떻게 가진 사람이 있다냐? 저기 한 세대, 1세대 또는 1일이 뭘 갖고 있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라. 여기 한 사람의 여기 갓을 쓴 도포자락 입은 조선시대 사람이 나타났네. 이분이 몇 채를 갖고 있습니까? 두 채 주택을 갖고 있다라. 1세대 또는 1일이 하나 이상의 주택이니까 둘 이상의 주택이나 토지를 갖고 있답니다. 몇 주택 줄까? 조선내가 1주택만 줍니다. 하나만 준다. 한 사람이 하나 이상을 갖고 있어도 1주택만 준다. 이게 원칙입니다. 또 하나 2인 이상이 여기 두 사람 있죠? 이 두 사람이 몇 주택을 갖서 1주택 또는 1토지를 뭐하겠다? 공유하겠다. 두 사람이 하나의 주택 또는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겠다면 이때도 몇 주택 준다? 역시 1주택만 준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한 사람이 여러 개를 가져서 1주택이고 여러 명이 하늘을 공유하고 있어도 1주택만 주자. 이 소리죠. 그런데 예외 있습니다.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소유한 주택이라는 건 5채 갖고 있으면 5채 다 주고 10채 갖고 있으면 10채 다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지역에서 그러죠? 첫째, 수도권, 과밀업자권에게 위치하지 않냐는 주택 재건축 사업에서만 뭐라고요? 수도권, 과밀업자권에게 위치하지 않냐는 주택 재건축 사업을 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업은 안 되고 재건축에서만 수도권 과밀업자권액이 어디죠? 자, 여기가 지금 지도를 지금 여러분들이 자세하게는 안 보이는데 수도권은 몇 개 권역으로 나눠진다 그랬더라? 옛날에 3개 권역으로 나눠진다 그랬죠? 여러분들 우리 기본서를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기본서 맨 앞쪽에 나와요. 어디에? 기초이론을 강의하는 데서 여러분들 교재 6페이지. 기본서 6페이지에 가보시면 거기 수도권의 구분하고 납니다. 6페이지야. 거기 보면 우리 수도권이 이렇게 됐단다. 우리 수도권 하면 어디를 말하죠? 수도권 하면 3개 권역으로 나왔죠. 어디죠? 수도권은 원래는 어디야? 수도권은 서울. 요 안에 서울 있죠? 서울. 그 다음에 여기 어디? 인천. 그 다음에 어디? 경기. 바로 요 세 군데를 우리 뭐란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이라고 표현합니다.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를 말하죠. 그때 수도권이 몇 개 권역? 3개 권역으로 나눠진대. 첫 번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를 여기를 말한다. 과밀억자권역. 그 6페이지 지도에 나오죠? 과밀억자권역. 그 다음에 위쪽을 뭐란다? 이쪽. 위하고 밑에 쪽을 말한다. 성장관리권역. 위에도 성장관리권역. 저 파주 위에 쪽에 밑에는 이쪽에 오산 밑으로 다 내려가서 그쪽은 뭐죠? 성장관리권역. 여기도 성장관리권역. 그 다음에 동쪽 지역을 뭐란다? 자연보전권역. 이렇게 수도권을 3개 권역으로 나눈다. 자연보전권역 이랬었죠. 그래서 과밀업자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 중에 어디에 위치하지 않는데 수도권 과밀업자권역에 위치하지 않냐는 그랬으니까 과밀업자권역을 벗어나라. 그럼 어디입니까? 이쪽 밖으로죠. 요거 과밀업자권역에 위치하지 않으니까 그 밖에서 이거 밖에 이 과밀업자권역을 뺀 나머지 지역에서 뭔데? 주택 재건축 사업을 시행한다면 그때 재건축 사업이 어디서 시행되는데 자연보전권역에서 재건축을 하거나 여기다 재건축을 하거나 아니면 성장관리권역 이런 데서 재건축을 하거나 아니면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한다면 그때는 몇 주택 준단다? 수도권 과밀업자권역을 제외한 아닌 수도권 과밀업자권을 벗어난 여기서 재건축 사업을 할 때는 그때는 여기서 5채 가지고 있었으면 그 5채 가진 사람한테는 1주택 줄까? 아니요. 소유한 주택금 5채 다 드려라 얘기입니다. 그럼 과밀업자권에서는 몇 주택 줄까? 자, 그건 이 그림을 한번 다시 보시죠. 여기 와보시면 과밀업자권에서는 몇 주택 주더냐? 막 눌러졌나 보다. 여기 보면 수도권 과밀업자권역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지금 과밀업자권역을 이렇게 표시한 건데 그 과밀업자권에서는 몇 주택 줄까? 원칙은 3주택으로 줍니다. 과밀업자권역 안에서는 몇 주택이다? 3주택 이하에 한정하여 공급한다 라고 됐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1주택이 아니라 3주택까지는 주겠다는 얘기죠. 근데 그러면 어디는 1주택이더냐? 수도권 과밀업자권역 안에 있는 투기과열지구 이겁니다. 수도권 과밀업자권역 중에서도 과밀업자 그 중에서도 여기 어디죠? 투기과열지구입니다. 바로 요 투기과열지구인 이 속에서는 몇 주택이다? 원칙으로 올라갑니다. 1주택만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수도권 과밀업자권역에 위치하지 않는 주택 재건축 사업 하면은 소유한 주택금 다 드리고, 그러니까 수도권 과밀업자 바깥쪽이야. 거기는 다 드리고,
과밀억제권에서는 원칙은 몇 주택인데? 3주택인데 투기과일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는 1주택입니다. 그걸 법조문에서는 어떻게 쓰냐? 수도권 과밀억제권에서 투기과일지구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는 3주택 이하로 한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 라고 됐습니다. 그럼 투기과일지구에 위치하지 않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이요. 여기는 3주택 이하로 주라는 얘기고, 그럼 투기과일지구에서는 몇 주택이다? 원칙으로 올라가서 그건 1주택만 드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또 소유한 주택금 다 주는 건 어딜까? 근로자 숙소를 쓰거나 기숙사에 뒀을 때 이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에게도 관계없어요. 과밀억제권에게든 어디든 전국 어디서든지 하여튼 근로자 숙소나 기숙사용도로 쓴다면 소유한 주택금 다 줘야 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주택공사 등이 소유하고 있으면 걔들도 소유한 주택금을 다 주고, 또 지방으로 다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있었죠. 지방 이전 시점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주택을 양수한 사람이 5채를 받았다. 그 사람도 5채 다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유한 주택금 다 주는 게 이렇게 하나, 수도권 과밀억제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재건축 사업에서의 토지 등 소유자, 근로자 숙소나 기숙사용도, 국가 지방자치 주택공사 등이 갖고 있을 때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주택을 양수받은 사람, 이분들은 소유한 주택금 다 드려라 라는 뜻이죠. 그럼 수도권 과밀억제권에서는 소유한 주택이 아니라 3주택이야만 드리는데 투기과일지구에 위치하는 안에서는 1주택만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2주택을 줍니다. 1주택을 주는 게 아니라 2주택을 주는 경우도 있더라. 어떤 경우죠? 2주택을 주는 건 두 채 중에서 그 1주택 한 채가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된다? 주거전용 면적 60제부터 이하되는 걸 받을 수 있어요. 주거전용 면적 얼마 되는 거? 60제부터 이하되는 주택을 받을 수 있죠. 어느 날 기준으로 사업시행 인가의 고시가세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의 범위에서, 자, 사업시행 인가의 고시가세 날 기준으로 요것들의 아파트 이렇게 며칠 갔어? 갖고 있던데 기존에 했던 걸 갖고 있던 사람의 가격을 평가해봤어. 이게 얼마랍니까? 5억으로 나왔답니다. 자, 종전에 여기다 2채를 갖고 있었다, 뭐 3채를 갖고 있었다, 4채를 갖고 있었다, 관계없어. 자, 얼마였죠? 5억이었답니다. 근데 여기다 뭔데? 새로 지어주는데 새로 지어주는 주택의 그 가격이 얼마다냐? 자, 가격에 비해서 또는 종전주택의 주거전용 면적의 범위 내에서, 즉 5억의 범위 내에서 또는 주거전용 면적을 합쳤더니 이게 얼마랍니까? 200제곱미터랍니다. 그럼 200제곱미터의 범위 내에서 몇 주 뜬다? 2개의 주택을 줄 수 있을 때, 그래서 새로 지은 아파트, 그러면 2채를 줄 수 있대. 근데 그 2채 중에 1주택은 뭐 해야 됩니까? 60제곱미터 이해야 되고 3년간은 전매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2채 중 1채를 더 줄 수는 있는데 주거전용 면적 얼마 되는 거? 60제곱미터 한 채는, 그 한 채는 조건이 뭐다? 주거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해야 되다 라는 거. 다만 3년 동안은 전매 제한을 받는다는 거. 그렇죠? 다만 상속의 경우에는 전매 제한을 받잖아. 그래서 전매나 전매할선이 안 된다. 3년 동안은 전매 제한을 받는다 라고 정리하시죠. 그래서 60제부터 이하되는 주택을 한 채를 더 주는데 그거는 3년간 전매 제한을 받는다 라고 됐죠. 자, 무슨 사업에서만?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서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그때는 원칙이 처음부터 몇 주택이다? 3주택입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1주택이 아니라 처음부터 3주택 이하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여기에 뭐였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시행되는 규정 안에 다가구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가구 주택을 소유한 자가 있다면 그자한테는 어떻게 준단다? 사업시행 인가의 고시가세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을, 항상 가격 평가는 어느 날 기준이다? 항상 똑같아요. 사업시행 인가의 고시가세 날 기준으로 가격 평가죠. 여기도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도 다가구 주택을 갖고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요 다가구 가진 사람, 요게 어느 날 기준으로? 사업시행 인가의 고시가세 날 기준으로 가격을 평가했더니 이게 얼마짜리로 왔다? 20억짜리로 나왔다 가정하자. 그래서 종전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다가구 주택이 있었고 그 다가구 주택을 평가했더니 사업시행 인가의 고시가세 기준으로 평가한 가격이 20억으로 나왔대. 근데 여기다가 때려부시고 아파트를 새로 지어준대. 그럼 새로 짓는 아파트 가격은 최소 공급 가격이 없느냐? 최소 분양 단위 규모의 추산액으로 나누랍니다. 분양주택 중에 아파트 최소 가격이 3억이랍니다. 그러면 20억짜리 다가구 주택을 가진 사람에 3억짜리 아파트 몇 채를 줄 것이냐? 아까 원칙은 3주택만 준다 그랬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3주택이라는데 이것도 3주택일까? 아닙니다. 나누랍니다. 추산액으로 나누래요. 나눌 것 같더니 얼마죠? 20억을 3억으로 나눠봐. 그럼 3, 6, 18 맞죠? 20. 그 다음에 점 찍고 3, 6, 18 또 20, 3, 6, 18, 20 계속 반복되네. 그죠? 그럼 3.6666 뭐 이렇게 나가겠죠. 그때는 몇 주택 준다? 6채만 드려라 얘기입니다. 그때는
6채를 드린다. 이렇게 됐다는 거. 6채죠. 왜냐면 소수점 이하는 올린답니까? 버리랍니까? 버리랍니다. 따라서 6.666 했다고 해서 7채를 주는 게 아니라 그때는 6채를 곱한다. 원칙은 가로주택점에서는 3주택만 주지만 여기에 다가구주택이 있었고 그 다가구주택을 사업시행 인가의 고시했을 기준으로 가격을 평가했더니 그게 20억으로 나왔으면 새로 지어주는 분양주택 중 최소 분양단위 규모가 얼마란다? 3억이라면 그 20억짜리를 3억으로 나누랍니다. 그랬더니 6.666 나오면 그때는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6채만 들여란다. 이것이 주택을 공급하는 기준이다. 이렇게 정리하시죠. 자, 이제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했으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관리처분계획 수립해서 시장운수한테 가져와서 인가받았죠? 시장운수가 인가내주고 그 사실을 고시하였다. 어떤 효과가 있단다? 첫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권리자들은 언제까지?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을 날까지,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을 날까지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 더 이상 뭐 할 수 없다? 사용 수익할 수 없습니다. 즉 여기 있는 종전의 아파트 단지 있죠? 요 종전 아파트 단지 여기에 뭐가 났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라는 게 나버리면 이 아파트는 더 이상 뭐 하지 말라? 사용 수익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니들 뭐 하란 얘기야? 나가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사용 수익할 수 없다는 건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은 대로 새로 지으려고 하니까 기존에 했던 것쯤을 철거하기 위해서 니들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래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 있죠? 첫째는 이 안에서 사업시행자가 동의를 받았어. 자, 여기 쪽은 아직은 철거 안 할 거래. 저쪽 먼저 철거하고 이쪽은 나중에 철거할 거래. 따라서 니들은 아직 철거하려면 멀었으니까 조금 더 오래 있어도 된다? 그때는 안 나가고 사용수익해도 된다. 사업시행자 동의를 받았을 때. 두 번째는 보상과 관련돼서 수용과 관련해서 보상협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예, 수용도 할 수 있다 그랬죠? 취득, 수용. 그때 보상비 아직 안 줬어요. 그럼 보상비도 안 주고 나가라 그러면 그 사람들 어디 길거리에서 엄동설화나 얼어 뒤지란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나갈 수 있도록 그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기 전까지. 즉, 보상비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을 때는 보상이 완료되지 않으면 안 나가도 좋다. 그런 예변이 있고 그거 이해는 더 이상 사용수익할 수 없다. 나가란 얘기입니다. 그럼 사용수익할 수 없다는 건 바로 뭐 들어가죠? 건축물 철거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축물 철거는 언제부터 들어간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 이후부터 건축물 철거에 들어간다. 따라서 더 이상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겁니다. 또 뭐도 있죠? 용의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그런 조치가 필요합니다. 자,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서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라고 돼 있죠. 무슨 말입니까? 자, 여기에 뭐 들어온 사람이 있었어? 전세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 전세 들어왔어요. 언제 들어왔느냐? 1년 전에 들어왔습니다. 1년 전에는 아직 관리처분 인가 안 났던 상태였었죠. 사업시행 인가까지는 받았고 분양신청도 받았는데 아직 관리처분 인가가 안 났답니다. 그런데 여기 새 들어오겠대. 근데 언제 관리처분계 인가 날지는 인가내주는 시장우수맘이다 보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하고 이 주인하고 이 전셋집 주인하고 세입자하고 둘이 계약서를 씁니다. 뭐라더냐? 일단은 임대차 계약서는 몇 년으로 쓰죠? 2년 하고 쓰잖아. 그래서 2년 하고 계약서 썼어요. 들어왔어. 근데 1년 만에 뭐 한답니까? 관리처분이 인가나면서 종전의 토지 건축물 이건 더 이상 사용수익할 수 없대. 나가래. 그럼 임차권자는 아직 계약 기간도 끝나지 않는데 나가는 거죠? 그게 바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자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거죠. 자,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됐잖아. 이제 부신하고 나가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 권리자들은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야, 어차피 나가라 그랬으니까 못 쓰잖아. 그럼 그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중간이라도 아직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죠? 그래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세금이나 보증금 등 금전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돈 돌려주세요. 했더니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야, 관리처분계획이 이렇게 일찍 날 줄 모르고 너한테 작년 1년 전에 받던 전세보증금 1억을 내 친구한테 월 2부 이자 주고 빌려줬다. 근데 몇 년 썼더냐? 2년 동안 임대차 계약서 채웠으니까 빌려주는 것도 2년 동안 그냥 친구한테 그 1억을 빌려줬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소유자는 뭐가 없대? 1억이란 전세보증금을 갖고 있지 않대. 그렇다고 해서 친구가 지금 빼주면 좋은데 친구들 딴 데 쓰고 있느라고 지금 못 빼준대. 왜? 나랑 2년 계약서 했으니까. 그러면 잡아.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받아서 나가려고 하는데 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랬을까?
그죠? 어차피 사용 수익 못 한다니까 나가야 되잖아. 근데 주인은 지금 전세보증금 받았던 걸 다른 친구한테 빌려줘가지고 지가 돈이 없어서 지금 못 빼준다고 하고 세입자는 다시 집을 구해야 되니까 돈 빼주세요. 계약 해지하고 나가겠다고 그 전세금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고 있고 주인은 못 돌려주고 있고 그러면 둘이 싸우다가 칼부림 납니다. 그때는 그 세입자는 그 권리자들은 더 이상 주인하고 싸우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때는 주인한테 금전반환 청구권을 행사하지 말고 누굴 찾아가라? 사업시행자한테 가랍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한테 그 돈 달라고 합니다. 그럼 누가 주란 얘기야? 사업시행자가 전세보증금을 빼주래요. 원래는 누가 빼줘야 될 돈인데 주인인 토지 등 소유자들이 빼줘야 될 돈을 일단은 사업시행자가 먼저 그 사업시행자가 행사해서 사업시행자가 주랍니다. 그럼 시행자는 해당 금전을 지급한 사업시행자는 뭐 해야 되죠? 해당 토지 등 소유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다. 원래는 주인이 줘야 될 돈을 누가 대신 줬으니까 사업시행자가 대신 전세보증금을 빼줬으니까 그때 사업시행자는 다시 주인한테 야 네가 줘야 될 전세보증금 내가 돌려줬으니까 나한테 돈 내놔 라고 토지 등 소유자에게 사업시행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업시행자는 구상이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 토지 등 소유자가 그 친구로부터 그 돈 빌려줬던 거 그걸 지가 돌려받고도 다시 사업시행자한테 안 줍니다. 사업시행자는 이미 전세 세입자 나가는 사람한테 돈 빼줬는데 이 다시 갚아야 될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자한테 안 준다. 이게 구상이 되지 않는 거죠. 그때는 해당 토지 등 소유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사업시행자는 뭐 할 수 있다? 압류할 수 있다. 그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 있죠? 그걸 사업시행자가 지가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압류하면 어떤 효력이 있단다?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합니다. 압류권에 무슨 권을 줘버렸다? 저당권에 효력을 줍니다. 따라서 저당권이 설정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니까 그 대지 건축물은 바로 뭐 처분할 수 있죠? 경매 처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당권이 설정돼 경매 처분하거든요. 압류만 갖고는 경매 처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압류는 저 사람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즉 채무자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그걸 압류해서 잠시 이렇게 정지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바로 경매 처분 붙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압류에 무슨 효력을 줬다?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그 압류하면서 동시에 바로 뭐 들어갈 수 있어? 경매 처분에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인정해 준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계약기간에 관한 특례에 관한 건 뭐에 관한 거냐? 이거는 관리처분계 인가를 받으면 어떤 효과가 있죠? 지상권, 전세권 설정계약 또는 임대차 계약의 계약기간에 관해서는 민법이나 주택임대차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법에서의 임차권자 등 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무슨 말일까? 좀 어려워. 여기 민법에 가보면 지상권에 관한 게 나옵니다. 그때 법정지상권 몇 년이 되냐? 원칙적으로 30년입니다. 내가 남의 땅을 내가 지상권에서 쓴다면 원칙은 몇 년 동안 쓸 수 있다? 30년입니다. 이건. 자, 그 다음에 전세권, 주택임대차법에서 전세권이나 임차권 계약기간 몇 년이죠? 그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법에서 임차권자 보규정 1년 동안은 임차권자는 안 나가도 됩니다. 이게 바로 지상권은 30년, 주택임대차법에서 임차권자는 2년, 상가건물 임대차법에서 임차권자는 1년 동안은 그 주택이나 상가를 안 나가고도 버티고 내가 살 수 있는 권리를 준다. 이게 각 법이죠. 근데 문제는 뭐죠? 관리처분계 인가를 받으면 관리처분 인가 났죠? 그러면 요거 30년 보장하는 것, 2년 보장하는 것, 1년 보장하는 이 계약기간 더 이상 임차권자 보호하는 규정 더 이상 적용하지 않겠답니다. 따라서 뭐 하라는 얘기야? 나가라 얘기입니다. 왜 그러났죠? 관리처분계 인가가 나면 뭐 해야 돼? 기존 건축물 철거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럼 철거에 들어가니까 바로 부시고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지상권 설정돼서 아직도 25년 남았대. 지상권 설정된 게 5년 전이래. 아직도 25년 남았으니까 지상권자가 뭐죠? 나 이거 계속 지상권 이제 권리를 주장하겠대. 그러면 아직도 25년 기다렸다 철거해야 되게? 그럼 어떻게 사업을 시작합니까? 못하죠. 그래서 사업이 원활하게 빨리빨리 시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관리처분계 인가받은 이후부터는 지상권 권리 30년, 이 임대차 권리 2년이나 1년 이거 더 이상 적용하지 않겠다는 건 보호해주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관리처분계 인가 나서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나가야 되지. 요거 법령 들고 와가지고 민법이나 주택임대차법, 상가임대차법 들고 와서 아직도 나는 임차권자로서 안 나가도 된다라고 버팅기는 거 그거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소유권 이전고시라는 게 나오죠.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이제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나고 나서는 이제 뭐 한다 그랬죠? 인가고시가 있으면 그 다음에 기존 건축물
철거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기존 건축물을 철거합니다. 원래 이때 철거해야 돼. 그래서 사유 수익할 수 없다 해놓고 철거에 들어갑니다. 그러고 뭐들 하죠? 새로 짓습니다. 짓는 걸 뭐란다? 시공하고 그러죠. 자, 다 지었다. 제대로 지었는지 뭐 받는다? 준공인가라는 걸 받습니다. 그러고 공사 끝났다고 공사 완료 고시라는 거라면 뭐 한다? 공사는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관리처분계 인가받고 기존 건축물 철거에 들어가고 시공하고 공사가 다 끝나면 제대로 지었는지 준공인가받고 공사 완료 고시하면 공사는 끝난 겁니다. 그럼 뭐가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요 밑에 나오는 요 아파트 짓는 게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종전폐에서 본다면 여기 아파트 새로 지었죠? 그래서 종전했던 아파트 철거하고 새로 다져서 요렇게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지은 아파트가 하자없이 제대로 지었는지, 즉 관리처분계대로 그대로 지었는지 뭐 받는다? 준공인가를 받고 공사하려 고시하면 아파트 이상 없이 지었다는 것까지 끝난 겁니다. 이상 없이 지었다. 여기까지 끝난 게 바로 뭐까지 받은 거야? 바로 여기 공사 완료 고시까지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문제는 공사가 끝났다고 끝난 겁니까? 이상 없이 지었다고 다 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아직 하나 남았어요. 뭐 남았죠? 그러면 아까 관리처분계에서 약속했잖아. 너는 몇 도 몇 호, 너는 몇 도 몇 호, 너는 몇 도 몇 호 주기로 아까 약속했죠? 약속한 대로 넘겨주는 걸. 그걸 뭐란다? 그걸 소유권 이전이라고 한단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남은 겁니다. 바로 공사가 다 끝나고 준공인가 받고 공사하려고 고시해서 끝난 게 아니고 아까 어디서 약속했었죠? 요 전 페이지에서 약속했잖아. 어디 있어? 아까 역사 있잖아. 관리처분계에서 너는 이렇게 만들어줄게. 너는 이거 줄게. 너는 이거 줄게. 약속했잖아. 그럼 이대로 시공이 다 끝났다. 준공인가 받고 공사하려고 고시한 이후에 이제 뭐 해야 되죠? 아까 약속한 대로 넘겨주라는 얘기입니다. 누구한테? 여기 가진 사람한테 새로 지은 거 이거 줄게. 아까 약속했었죠? 이쪽에 가려졌다. 이거 주겠다. 이대로 넘겨주는 걸 말한다. 그걸 소유권 이전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럼 소유권 이전은 언제부터 이루어진다? 소유권 이전 절차. 제일 먼저 공사가 다 끝나고 준공인가 받고 공사하려고 고시 끝났죠? 그 다음에 대지 확정 측량을 합니다. 대지에 대한 확정 측량하고 토지를 분할합니다. 대지 측량이 끝났으니까 토지 분할했죠? 그 다음에 관리청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들에게 통지합니다. 관리청에서 그 분양받을 자들에게 통지하고 그 다음에 뭔다?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순서야. 준공인가 받고 공사하려고 고시가 있고 그 다음에 분양받을 자들에게 통지하고 소유권을 이전한다. 이게 작년 시험 문제 그 소유권 이전 절차에 관한 게 시험 문제 났었어요. 그리고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는 그때는 뭐 된다?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공부에다가 그 사실을 고시하고 소유권을 이전했다는 사실을 고시해. 이게 소유권 이전 고시야. 그리고 시장수석에 보고하면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는 준공인가 받고 공사하려고 고시가 있고 대지 확정 측량하고 토지 분할한 후에 분양받을 자들에게 통지하고 소유권을 이전했다는 사실을 고시하고 시장수석에 보고하면 소유권이 다 이전이 끝난 겁니다. 그럼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으면 어떤 효과가 있다? 중요한 거죠.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에 다음 날에 그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즉 새로 분양받은 대지 같으면 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이 언제다?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에 다음 날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 즉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고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에 다음 날 자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 그래서 원래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은 뭐죠? 등기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이건 등기가 아니라 정비법에서 정한 사업시행 절차에서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에 다음 날 되면 그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 이루어진다는 거. 물권이 변동했는데, 즉 소유권이 변동했는데 물권 중에 소유권이 언제 변동했다?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에 다음 날이지. 등기가 이루어진 소유권 등기가 있어야지만 변동했는 건 아니라는 거.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럼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으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되어 있는 뭐죠? 종전에 여기 뭐 써졌다? 지상권이라든지 전세권이라든지 저당권이라든지 임차권이라든지 가등기담보권이라든지 가압류 등 그런 등기된 권리하고 이런 등기된 권리하고 주택임대차에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 이때 대항요건이라는 건 주민등록 이전 신고가 되는 대항요건입니다. 주민등록 이전 신고가 되죠. 그런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뭐 된다? 설정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치된 각종 등기된 권리하고
그 소유권 주민등록 이전 신고되어 있는 임차권 있죠. 주민등록 이전 신고되어 있는 임차권자 그거는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건설에 설정된 것으로 봅니다. 뭐 하는 순간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으면 그 다음날부터 소유권만 취득하는 게 아니고 동시에 각종 등기된 권리와 임차권도 새로운 대지건설에 동시에 같이 옮겨오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 이 말이죠.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청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 청산금은 뭐다냐? 종전의 토지건축물의 이 가격, 이거죠? 이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건물의 가격의 차액, 이 가격의 차액이라고 하죠. 이 차액을 뭐란다? 이게 청산금입니다. 종전의 건축물이 2억짜리고 새로 분양받은 게 3억으로 평가 나오면 그때는 그 차액 1억, 이게 바로 청산금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청산금은 어떻게 징수하고 지급하느냐? 청산금을 여기는 징수 지급을 하여 원래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후에 징수하거나 지급해야 됩니다. 즉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다음날 소유권이 취득했죠. 그래서 소유권이 취득했으니까 이제 그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 청산금 징수 지급을 하는 절차가 필요한 겁니다. 다만 일정한 기회는 뭐 할 수다? 분할 징수, 분할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만? 관리처분계 인가 후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일까지입니다. 즉 이건 과거로 돌아가요. 원래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어야 그 이후부터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지급하는데 분할 징수, 분할 지급하려면 언제부터 할 수 있다? 관리처분계 인가. 아까 관리처분계 있었죠? 그때부터 언제까지? 소유권 이전 고시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그날 사이에서 분할 징수, 분할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따진다면 여기에 뭐 있었다?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있었고 순서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가서는 뭐 있었죠?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었다. 그럼 원래는 언제부터? 소유권이 이전 고시가 있은 이후부터 징수할 걸 징수하고 지급할 걸 지급해야 되지만 분할 징수, 분할 지급은 훨씬 더 땡겨져서 관리처분계 인가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일 그 사이에서 분할 징수,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소리죠. 자, 만약에 청산금을 납부해야 될 자가 안 내면 뭐 들어간다? 민납자에 대한 강제징수에 들어갑니다. 특히 누구? 시장군수인 사업시행자는 지가 직접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서 강제징수합니다. 시장군수인 사업시행자는 행정처이니까 지가 직접 강제징수한다. 근데 행정처인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들은 지들이 직접 강제징수를 못하고 시장군수에게 청산금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그때는 시장군수에게 징수해 주세요라고 위탁만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사업시행자는 그 시장군수가 징수한 금액 있죠? 그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시장군수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징수한 수수료로서 얼마 준다?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를 드린다는 거. 이것도 중요한 숫자니까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청산금의 소멸시효. 몇 년간 징수할 걸 징수하지 않거나 받을 걸 안 받으면 소멸한다.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청산금의 소멸시효는 완성됩니다. 언제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일, 아까 다음 날이 무슨 날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날이잖아. 바로 소유권이 취득되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부터 몇 년간? 5년간 행사하자면 소멸합니다. 여기 다음 날이란 말이 빠뜨려서 시험 문제에서 나는 경우가 있어요. 참 하루 차이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죠?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대단합니다. 하루 5년이나 날짜에서 하루 날짜는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 근데 법은 안 그래. 따질 거 미주알 고주알 다 따집니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 고시일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징수할 권리가 사라진다. 받을 권리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게 청산금 소멸시효라고 표현하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여러분들이 봐야 될 내용 다 끝났는데 마지막 시간 봤던 것들 간단하게 정리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자, 먼저 관리처분계획은 어디까지 왔었죠? 분양신청 기간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누군가 이 안에서 분양신청 하신 분들이 있고 안 한 분들이 있죠. 그럼 분양신청 하신 분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줄 건지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계획을 뭐란다? 관리처분계획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분양신청이 종료됐을 때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해서 분양신청 들어온 사람들 있죠? 그분들을 기초로 해서 그 관리처분계획 수립합니다. 그래서 그 수립한 걸 가지고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한테 인가신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가받았죠? 그럼 그 인가받았는데 중간에 인가받은 걸 변경하거나 그만 중지하거나 폐지하고 싶으면 그때도 뭐가 된다? 변경인가, 중지인가, 폐지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다만 경미한 상을 변경할 때는 시장군수한테 신고만 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데 관리청구에 들어갈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분양 설계도면이 들어갑니다. 요 설계도면 그때 분양 시청 기간이 만료돼야 분양 설계를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분양 시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분양 설계를 수립합니다. 분양 예정인 대지건축물의 추세네. 요게 분양가가 대략 얼마 정도 될 거다. 요것들 분양가가 대략 얼마 될 거다는 그 추산에 요것이 관리청구에 들어가야 되고 또 종전의 토지건축물의 이 가격이 얼마짜리인지 요게 얼마짜리는 그 가격이 관리청구에 명시되는데 요 가격은 어느 날 기준으로 한다? 항상 가격 평가는 사업 시행 인가의 고시가 있을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으로 평가하는데 미리 철거할 때는 이 건축물에 이게 우범지대의 가능성이 있단다? 그래가지고 붕괴 우려가 있단다? 미리 철거하는데 미리 철거하기 위해서 시장우수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미리 철거하기 위한 시장우수한테 허가받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는 가격을 평가하고 미리 철거하지 않을 때는 원칙적으로는 사업 시행 인가의 고시가 있을 날 이 날을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평가한 걸 종전의 토지물의 가격 평가한 걸 관리청구에다 넣어야 됩니다. 또 분양 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소유권만 있습니까? 아니죠. 은행에서 담보대출 받았다. 저당권. 여기다 세를 줬다. 여기는 전세권 또는 임차권. 그런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도 관리청구에 명시해야 됩니다. 자, 관리청구에 수립할 때는 함부로 마음대로 수립하지 말래. 반드시 고려할 건 몇 가지? 세 가지.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면적, 이용사항, 환경이란 세 가지는 반드시 고려해서 관리청구에 수립합니다. 그 밖의 사항도 고려해야 되겠죠. 그때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가진 사람들 또는 정비구역에 지정된 이후에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를 비읍시옷이라 한다겠죠. 빕스, 빙신, 빕스, 빙신가. 그래서 그 사람들은 분양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쫓겨나는 대상자가 된다.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갖거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입니다. 자, 이제 관리청구에서 주택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준다? 원칙은 1세대 또는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였으면 그때는 몇 주택이다? 원칙 1주택입니다. 또 2인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하고 있으면 그때도 몇 주택이다? 그때도 1주택만 줍니다. 근데 소유한 주택수만큼 다 주는 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주택 재건축 사업. 과밀억제권역을 벗어난 나머지 지역에서의 재건축 사업에서는 소유한 주택만큼 다 드립니다. 다만 그럼 과밀억제권에서는 어떻게 될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원칙은 3주택 이하로 한정해서 공급하는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주택입니다. 따라서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하지 않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3주택을 준다는 거 유계심해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는 나머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은 3주택이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는 투기과열지구는 1주택만 드린다. 무슨 사업에서? 주택 재건축 사업에서만 그렇습니다. 재개발은 원칙으로 갑니다. 1주택밖에 안 줍니다. 그런데 무슨 사업인지 따지잖아. 과밀억제권도 필요 없고 재건축도 관계없어. 무슨 사업이든지 관계없이 뭐로 쓰는데 근로자 수수, 기숙사 용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 주택공사 등의 소유할 때 또는 지방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양수받은 사람들 이분들은 소유한 주택금 다 드린다. 이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여부도 따지지 않고 재건축 사업이냐 여부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자, 근데 몇 주택 준대?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답니다. 어느 날 기준으로 사업 시행 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의 범위 내에서 또는 종전의 주택의 주거 전용 면적의 범위 내에서 몇 주택? 두 채를 줄 수 있대. 그래서 종전가 가격이 5억이래. 종전가 주거 전용 면적 합친 게 200제곱미터래.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 몇 주택? 두 개를 줄 수 있답니다. 근데 그 주택 중에 한 채는 2주택 중에 1주택은 주거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짜리야 되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고시를 다음부터 아직 3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뭐 할 수 없다? 점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넘어가도 괜찮죠. 항상 상속은 이전하는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왜? 상속은 하늘의 뜻이다 그랬죠. 이거는 규제받지 않고 점유할 수 있고 그 이외에는 점유할 수 없고 점유도 알선할 수 없습니다. 자, 가로주택 정비사업에서는 원칙적으로 3주택 이하까지 주는데 다만 다가구주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다가구를 가진 사람은 사업 시에 인가의 고시에서는 가격으로 평가했더니 그게 20억이 나와서 그걸 여기에 분양하는 분양주택 좀 최소 공급 단위로 규모의 가격으로 나눴습니다. 대략 3억이라면 3억으로 나눴어. 그랬더니 20억짜리 다가구주택에 새로 짓는 아파트 값이 3억이라면 그 3억으로 나눴더니 6.666이 나오더라. 그럼 몇 채 준다? 아파트 3억짜리
6채 드리겠다. 3억짜리 아파트를 그 다가구 주택을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3억짜리 아파트 6채를 준다는 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는 것까지죠. 자, 관리처분계획 시장운수 때 가져가서 인가받고 시장운수가 고시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으면 종전의 소유자나 지상권자 등 권리자들은 이전에 고시가 있은 날까지,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 다음 날이면 소유권이 확정되니까 그 소유권이 확정되는 이전에 고시가 있은 날 전까지죠.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에 다음 날부터는 확정되니까 그 전날인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 수익할 수도 있죠. 아직 여기 사업시행자가 뭐래? 안 나갔다 좋대 라고 사업시행자가 동의해 주는 경우, 아직 철거 안 할 거래, 또는 수용과 관련돼서 보상예비가 완료되지 않았을 때는, 그때는 사용수익 더해도 좋다, 사용수익이 정지되는 게 아니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자, 요기권자 권리를 보호해주죠. 즉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 자, 나가라 그랬으니까 이거 여기 있는 집을, 여기 있는 주택을 나가야 되잖아. 그럼 더 이상 사용수익할 수 없다는 것, 목적 달성할 수 없게 됐죠. 그때는 이 지상권자, 전세권자들은, 그 권리자는 그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계약을 해지하면 전세금, 보증금, 금전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걸 주인한테 행사했는데 주인이 안 주면 사업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해당 금전을 지급한 사업시행자는 그 주인인 토지 등 소유자에게 구상할 수 있고, 구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되지 않으면 해당 토지 등 소유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 새로 만들어주는 아파트 있죠? 새로운 대지 건축물에 그걸 사업시행자는 압류할 수 있고, 압류하면 압류한 권리는 뭐와 동일하다?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으면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효과 발생한다? 지상권이나 또는 전세권 설정계약 또는 임대차 계약의 계약기간에 관해서 민법에서 보장하는 지상권 30년, 주택임대차법에서는 임차권자 2년, 상가건물 임대차법에서 보호하는 임차권자 1년, 그 임차권자 보규정은 언제부터는 더 이상 적용하지 않는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으면 그 이후부터는 임차권자 보호하지 않는다는 거. 관리처분계획 인가 났으니까 사용수익할 수 없다,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돼, 버팅겨야 돼, 나가야 된다는 것, 그에 관한 얘기죠. 자, 마지막으로 소유권 이전 고시라는 건 언제 이루어진다 했죠? 준공인가 받고 공사가 다 끝났다, 공사한료 고시가 됐죠? 그러면 준공인가 받고 공사한료 고시가 되고, 그 다음에 뭐 한단다? 대지 확정 측량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토지를 분할하게 되고, 분양받을 자에게 그걸 통지하고 소유권을 이전해야 됩니다. 그때 이전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공부에다가 고시하는 방법이야. 그게 소유권 이전 고시, 이게 이전하는 방법이죠. 그 사실을 시장운수에게 보고하면 소유권 이전이 다 끝난 거죠. 그럼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에 다음 날 되면 어떤 효과가 있다? 대단히 중요한 거죠. 이전 고시가 있은 날에 다음 날 되면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소유권 취득해. 그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가등기담보권, 가압류 등 그 등기된 권리하고 주택임대차법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 이 두 가지는요, 어디에?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즉 소유권만 종전에서 인류 넘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 있던 소유권만 이전하는 게 아니라 종전에 뭐가 있었다? 여기에 지상권, 전세권 등 등기된 권리가 있었고, 여기 주민등 이전 신고되어 있는 임차권이 있었다면 그 소유권만 이전하는 게 아니라 등기된 권리와 임차권도 당연히 분양받은,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보는 옮겨가는 효과가 있다라 얘기죠. 자, 청산금은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의 가격과의 차액을 뭐란다? 청산금이랍니다. 그거는 원칙은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으니 징수 또는 지급해야 됩니다. 다만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 사이에서 뭐 할 수 있죠? 일정 기간별로 분할징수 또는 분할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안 내면 강제징수에 들어갑니다. 그때 시장운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어떻게 강제징수한다? 시장운수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하고 시장운수가 대신 징수해 줍니다. 시장운수는 지가 직접 징수하지만 시장운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강제징수권이 없다는 것. 그래서 시장운수에게 징수를 위탁하면 그 사업시행자는 그 시장운수가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운수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청산금 징수 안 하고 권리에 잠들어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죠. 언제죠?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에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자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더 이상 청산금을 징수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전비법에 관한 게 다 끝났습니다. 사실 전비법은 대단히 어려워요.
우리 법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복잡하다. 무슨 법? 정비법입니다. 한두 번 갖고는 정리가 안 될 겁니다. 자꾸 적어도 서너 번은 여러분들이 반복을 하셔야 그래도 정비법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워낙 어려운 내용에서 하나하나 절차를 잘 보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반복적으로 자꾸 보시고 기본사하고 같이 보시면서 절차를 정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죠. 자, 우리 첫 번째 브리핑 할 때 뭐였었죠? 오늘 강의 브리핑. 내가 이룬 꿈은 다른 사람들이 뭐란다? 소중한 다시 꿈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룬 꿈이라 그랬으니까 꿈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꿈이 이루어져야, 즉 시험에 합격해야 다른 사람들도 날 보고 만다. 아, 저 사람도 붙었으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그 사람에게 새로운 내가 모델, 롤 모델로서 하나의 새로운 꿈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루면 누군가 여러분들을 보고 또 희망을 갖고 열심히 하는 그런 기회가 되겠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사업을 하면서 붙어가지고 부동산 중개업을 참 잘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뭐죠? 여러분들을 보고 아, 저렇게 잘하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라는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꿈을 심어주는 그런 여러분들이 하나의 모델이 될 거라는 거. 그런 마음 자세로 오늘도 최선을 다하도록 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강의 마치죠?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